여러분, 칼뱅주의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칼뱅주의라는 딱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칼뱅주의가 뭔지 짚어보고 그 이미지를 만든 중심교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칼뱅 혼자가 아닌 다른 위대한 사상가들을 만나보고 너무나도 유명한 튤립 교리가 왜 문제인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어떻게 더 넓은 시야에서 봐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칼뱅주의에 대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여러분에게 칼뱅주의란 무엇인가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나 단어 혹시 있나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그림을 떠올리실 거예요. 존 칼뱅이라는 한 명의 천재가 만든 아주 엄격하고 체계적인 신학, 그리고 그 핵심에는 예정론 같은 강력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 이미지. 그런데요, 만약 이 깔끔한 그림이 사실은 역사적 진실과 꽤 거리가 멀다면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그 이미지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16세기가 아니라 훨씬 뒤인 19세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중심교리의 발명입니다. 어떻게 후대의 생각이 과거를 보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이거 이해하려면 휘그사관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현재 우리의 가치관이나 지식을 가지고 과거를 평가하는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를 마치 지금의 우리를 향해 쭉 발전해온 과정으로만 보는 거죠. 19세기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인물이 딱 그런 예입니다. 그는 칼뱅주의를 마치 현대 민주주의와 자유의 위대한 출발점인 것처럼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16세기의 사건을 19세기의 시각으로 완전히 재해석한 거죠. 이런 관점의 배경에는 중심교리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복잡한 신학체계 전체를 단 하나의 핵심 원리로 압축해서 설명하려는 시도였어요. 예를 들어 개혁신학은 예정론 하나로, 루터신학은 이신층이 하나로 딱 정리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바로 시대착오를 낳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인물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의미를 후대의 우리가 마음대로 덮어 씌우는 셈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주인공인 존 칼뱅에게로 가볼까요? 과연 칼뱅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낸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위대한 사상가 그 너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칼뱅주의자라는 말 사실은 욕이었어요. 루터파 사람들이 논쟁 중에 상대를 비난하려고 만든 말이었죠. 당연히 칼뱅 자신이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개혁파 같은 이름을 더 선호했습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요, 칼뱅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페트루스 마르티르 베르밀리, 마르틴 부처, 하인리히 불링거 같은 쟁쟁한 사상가들이 있었죠. 이들 모두가 오늘날 우리가 개혁 전통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흐름을 함께 만들어간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에게서 나온 단일 시스템이 아니었던 거예요. 스위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전역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전한 아주 다양하고 국제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오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이야기의 주제, 튤립 교리입니다. 이 유명한 약어가 어떻게 시대를 벗어난 오해의 아이콘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칼뱅주의 5대 교리하면 이 튤립을 떠올릴 겁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이렇게 5가지 핵심을 영어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죠. 보기에는 참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리처드 멀러의 말에 따르면 칼뱅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동료들, 심지어 이 교리의 바탕이 된 도르트 신조를 만든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신학을 튤립이라는 5글자로 요약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 튤립이라는 약어는 훨씬 나중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기억하기 쉽게 만들려고 고안된 일종의 암기법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마치 16세기의 원본인 것처럼 시대착오적으로 칼뱅에게 더 씌워진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오해들을 다 걷어내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지막 5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주의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전통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표가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옛 관점처럼 한 명의 천재와 하나의 교리에만 집중하는 대신에 오른쪽에 새 관점처럼 여러 사상가들이 참여했고 다양한 맥락 속에서 발전해온 복잡하고 다채로운 개혁 전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처럼 정적인 시스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해온 살아있는 전통으로 바라보는 시각,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리처드 몰러의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칼뱅은 칼뱅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를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은 어떤 좁은 이데올로기의 추종자가 아니라 개혁 전통이라는 거대한 강물을 함께 만들어간 기여자였던 거죠. 자, 이렇게 칼뱅주의라는 라벨 하나를 떼어내고 나니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다른 수많은 주의들 뒤에는 또 얼마나 많고 얼마나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